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은 보통 정도 인물의 남자입니다. 제가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여자들에게는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을 잘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3년 전 저는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출산을 한 뒤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절 때부터 몸이 약했지만 출산을 하고 난 뒤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하였고 어느 날부터는 먹은 음식들을 토하기도 하더군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다 해봤지만 아내가 아픈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몸이 자꾸 아프다 보니 한 달이면 20일 정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제 아내는 외동딸인데 장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다고 하셨어요. 장모님은 15년 전 장인어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현재 50대 초반이지만 처녀 때 모델 활동도 하셨고 미인 대회도 나가셨기 때문에 50대 초반이지만 30대 후반처럼 보이는 굉장한 미인이세요. 제 아내도 우리 장모님 닮아서 상당한 미인이지만 장모님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저는 처갓집에 남자가 없으니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처갓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논이 많이 있는 땅 부자였는데 옛날에야 시골 땅에 다 해봤자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도시 개발로 인해 땅값이 폭등을 하여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모님은 자기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많은 땅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장모님이 알부자이신 셈이죠. 저도 꼼짝없이 장모님 말씀을 네 하며 잘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병원에 입원을 자주 하다 보니 늘 장모님과 우리 아들, 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늘 남자가 그리워서인지 저와 같이 술을 마실 때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남자하고 자본 적이 오래되었다고 하시며 남자가 그립다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 장모님에게 장모님, 그러면 남자친구 한 명 사귀시면 되잖아요. 하고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달려드는 거라고. 남자친구는 절대 안 사귈 거야. 하며 장모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남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장모님의 그 강력한 욕구를 제가 채워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가끔 남자인지라 50대 초반의 장모님이 샤워하고 나온 매력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잠깐 딴 생각을 여러 번 하기도 했었어요. 장모님은 성격이 워낙 털털하셔서 사위가 남자인데도 제 앞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옷도 훌러덩 벗고 갈아입으시곤 하는데 그럴 때는 장모님 보기가 참 민망하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모님에게 장모님, 요즘 남자 역할하는 좋은 물건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이, 부끄러우시면 저하고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봐서 좋은 걸로 사다 드릴까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은 저에게 어, 김서방, 그런 망측한 말은 좀 그만해. 아무리 내가 남자를 그리워하고 애가 타지만 그래도 장모한테 그런 걸 사준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이가 어디 있나. 아이, 그런 해괴망측한 거 사줄 생각 하지 말고, 뭐냐, 저번에 남자친구 사귀라고 했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만나기도 좀 그렇고, 김서방 주변에 잘생기고 젊은 사람 있으면 한 명 소개시켜 줘봐.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는 싫다고 하시더니 은근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으시긴 하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 어떻게 해야 남자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는 당신 요즘 엄마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둘이 매번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한 번씩 엿들어 보면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립네, 소개해주라 하는 말을 자주 주고받는 건데
하며 질투 어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제 아내는 원래 질투가 좀 심해요. 외동딸이라 그런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있다 보니 그 질투심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으면 집에서 저와 장모님이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며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내가 그렇게 말할 법도 한 것이 장모님은 늘 저를 볼 때마다 남자가 그립다고 하시고 은근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딸이 있든지 말든지 이상한 눈빛을 보내실 때가 많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장모하고 사위인데요. 제가 장모님하고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어느 날, 그날도 아내가 아파서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입원 수속을 밟고 입원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을 때 장모님은 술 한잔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술 한잔 하자고 할 때면 흔쾌히 알겠다고 하며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않았는데 요 근래 장모님의 부담스러운 눈빛 때문인지 술 마시길 꺼려했지만 그날은 왠지 안 마시면 큰 사단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상 세팅을 하고 있던 그때 안방에서 장모님이 나오셨는데 장모님께서 입고 나오신 옷이 너무 야시시하더라고요. 사위엔 저를 유혹하는 것인지 섹시하기도 하고 아무튼 분위기가 이상 야릇했어요. 장모님과 저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고 장모님은 술을 마시다가 다리가 저리다면서 저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데 청년 때 그 마사지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장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리를 마사지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며칠 전부터 발바닥이 되게 아픈 거 있지. 어디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나? 처음에는 발바닥이 아프더니 요새는 여기, 여기 종아리 뒤쪽까지 아픈 거야. 김서방, 살살 좀 부탁해. 라며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장모님은 시원하다고 하면서 우리 김서방이 최고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힐끗 장모님을 쳐다보니 남자에 대한 욕구를 제가 해준 마사지로 푸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눈빛이 뭔가 풀린 사람 같았거든요. 마사지를 열심히 해드리고 손을 떼려고 하는데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무릎도 아프니 무릎도 만져달라고 하셨고 무릎을 마사지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마사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완전 꽝이네. 여기가 아프면 여기, 여기 위도 아픈 법입니다. 여기 무릎 위쪽도 마사지 해주셔야죠. 하시며 대담하게 무릎 위쪽으로 제 손을 올려두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무릎 위까지 해드렸더니 너무 시원하다면서 하는 김에 팔과 어깨도 해달라고 하셔서 그쪽도 해드렸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아니, 술 마시자고 해놓고선 이게 무슨 개고생이람? 하며 속으로 욕하고 있을 때 장모님은 우리 김서방이 자격증이 있어서 돈 굳었다며 마사지는 밖에 나가서 받는 것보다 훨씬 잘한다고 저를 칭찬해 주셨고 제 등을 두드리시며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는 고생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마사지를 핑계로 가벼운 스킨십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마치 장모님에게 제가 마사지를 한 걸 본 사람 마냥 여보, 지금 엄마하고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숨길 것도 없고 해서 솔직히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 장모님이랑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다리가 저린다고 하시길래 자격증이 있는 내가 오랜만에 실력을 뽐내봤다고 말을 해주었고
여보가 생각한 이상한 건 절대 아니고 오직 마사지만 해드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아내는 엄청 화를 내면서 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마사지는 무슨 놈의 마사지야? 네가 네 장모를 주무르는 거지. 이것 봐라. 아주 집안 꼴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두 사람이 나 없는 사이에 미친 짓들을 하고 있구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 한밤중에 장모하고 사위하고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 뭐라 하겠어? 백이면 백. 전부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말할 거다. 내가 우리 엄마는 원래 끼가 많으니까 엄마가 무슨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지. 근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엄마하고 무슨 사고라도 저지른다면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병원에서 걱정 없이 치료를 잘 받아야 하는데 끼 많은 엄마하고 순진하고 약해 빠진 자기를 놔두고 병원에 있으니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잖아. 어? 제발 우리 엄마하고 술 그만 마시고 마사지도 그만해. 나 정말 힘들어. 하고 소리를 질러대더니 자기 할 말만 하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내의 부탁도 있고 해서 장모님과 술자리를 일찍 끝내고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더니 아내는 그때까지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엄마하고 당신하고 같이 있는 걸 보면 마치 사랑하는 연인같이 보인다는 거 아냐면서 오늘 정말 엄마하고 아무 일도 없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마사지 한 것밖에 없다고 말을 했고 2시간 넘게 겨우 달래고 해명하고 나서야 아내는 제 말을 믿는 듯 화를 풀어주었고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니 장모님은 그때까지도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나가기 전보다 술에 굉장히 취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더우신지 입었던 티도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장모님! 이게 뭐예요? 아휴, 옷 좀 입으세요. 하고 티를 가져다 드리니, 에? 우리 마사지 잘해주는 김서방님 오셨구나. 아이, 근데 무슨 옷을 주고 그래? 술 마셔서 더 죽겠는데. 일단 옷을, 에휴, 일단 옷을 왜 입으라는 거야? 이 더운 열기를 없애려면 시원한 물로 샤워나 해야겠구만. 하며 목욕탕으로 들어가시더니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아저씨처럼 하는 건지 시원하다. 좋다, 좋아. 아이고, 좋아.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하더군요. 그렇게 1시간 반이 지나도록 목욕탕 안에서 나오시질 않았고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 줄 알고 노크를 해봤지만 목욕탕 안은 천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목욕탕 문을 열어보았고 탕 안에 자고 계시는 장모님을 수건으로 부축하려고 하는 그때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면서 환자복을 입은 아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며 제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상황이 장모님하고 무슨 짓을 하다가 딱 걸려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목욕탕 문을 열고 탕 안에서 장모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아내는 거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아내가 들어와 버린 것이지요. 아내는 욕탕 안에서 술에 취해 있는 장모님과 장모님을 부축하기 위해 수건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번갈아 보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나쁜 인간아.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아니라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이 아니라며. 이거 어쩔 거야?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하며 거실에 있는 효자손으로 제 등을 사정없이 수십 번을 제 등이며 머리며
제 온몸을 북어패듯이 내리치더군요.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아내는 눈이 돌아가 버린 것 같았거든요. 누가 봐도 그 상황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저를 때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효자손으로 장모님 등짝까지 때리는 겁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너무 취해버리셨는지 아프다고만 하고 깨지 않으셨어요. 아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살림살이를 부셔버리고 결혼사진마저 깨 부시더라고요. 세상에, 장모하고 사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이러니 내가 병이 낫겠어? 내가 이혼해줄게. 엄마랑 같이 잘 살아라, 이 미친놈아. 하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내가 살림을 때려 부시는 소리에 이웃집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나올 정도였어요. 아내는 정말 무서웠고 살림을 다 부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분을 못 참았는지 샤워기를 자기 엄마한테 던져버리면서 술이나 깨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했고 아무리 해명을 해봐도 제 말은 듣지 않으니 어떡하겠어요. 저는 일단 장모님의 몸을 수건으로 감싸서 장모님 방으로 옮겨드렸고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무지 노력했지만 아내는 이미 눈이 돌아가서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장모님과 선을 넘었다면 이런 일을 당해도 싸겠죠. 네, 맞아도 정말 싸요. 이웃 주민들도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했습니다. 아내는 분을 풀지 못한 채로 다시 병원으로 갔고 저는 어지럽혀진 거실을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다음날 오후 2시가 되어 깨어나셨고 저는 그날 출근도 못하고 장모님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인지 머리야. 응? 내 머리에 이거 피는 뭐야? 아, 아, 내 몸은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에 아픈 거지? 이 멍은 또 뭐야? 하고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어깨도 너무 아프다며 저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로 장모님은 어젯밤 상황을 1도 모르고 계시더군요. 저는 집에 있는 구급약으로 간단히 장모님을 치료해 드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아, 나라도 그 상황을 봤으면 우리 딸처럼 했겠다. 딸한테 미안하긴 하네. 애가 요즘 아파서 그런지 더 예민해지고 질투심이 더 많아졌나 보다. 음, 그럼 김서방이 내 벗은 몸을 다 봤겠네? 하고 물어보시는데 당황해서 맞다고 얼버무리며 몸이 안 좋으시니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말씀드렸고 도착한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본 결과 두개골 뼈는 이상 없고 많이 부어 있으니 주사를 놔줄 테니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 나을 테니 안정을 취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오늘 기분도 그러니 시외로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밥을 먹자고 말씀드렸고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좋아하시면서 오랜만에 바닷가로 가서 회를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모님과 저는 바닷가에 도착했고 한여름이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보통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거닐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근처 횟집으로 들어가 광어, 우럭을 시켜 술 한잔하며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만에 김서방하고 밖에 나오니 기분 좋다라고 하시며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되니 술 한잔 거하게 마시고 집에는 내일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무서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지없이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서 뭐 하길래 병원에 안 오냐고 묻더군요. 저도 너무 솔직해서 탈입니다. 숨길 때는 숨겨야 하는데 말이죠. 솔직하게 장모님하고 이야기도 좀 할 겸
근처 바닷가에서 회에 소주 한 잔 하고 있다고 하니, 아, 미친 인간아. 난리 친 지가 하루도 안 되었는데 바닷가 술집에 간 게 말이나 되냐? 병원에 입원한 딸이 엄마와 남편을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니? 빨리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으로 좀 올래? 하고 아내는 화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하려는 찰나 장모님은 약간 취하셔서 전화기를 뺐더니 딸, 그날 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앞뒤 이야기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엄마를 그렇게 개패듯이 때리는 딸이 어디 있니? 엄마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 찍었어. 아직도 머리랑 등, 어깨가 너무 아파. 그래서 술 한잔 마시고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엄마 때린 너를 용서하려고 김서방이랑 마시고 있었어. 오늘은 김서방을 내가 좀 빌릴 테니 오늘이랑 내일만 내가 좀 데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병원에서 푹 쉬고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두 사람이 미쳤다고 말을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전화기를 빼앗아 급하게 끊어버리고 장모님께 빨리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장모님은 집에 갈 필요 없고 어차피 늦은 거 오늘 자고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만을 기다렸고 각오까지 하고 왔으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오해받은 거 오해받을 짓 해버리자고 하시면서요. 장모님이 말씀에 저도 모르게 수긍을 해버렸고 장모님은 안주가 좋으니 소주가 맛있다며 계속 마셔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솔직히 남자를 좋아하는 편이고 남자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데 남자하고 사랑을 나눠본 적이 10여 년이 넘어버렸으니 정말 이 스트레스 은근히 힘들고 미칠 지경이라고 하시며 제 손을 잡으시는데 장모님이 너무 여자로서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보려고 기회를 몇 번 가져보았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제비족 날라리 같은 놈들만 달라붙어서 그냥 남자를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늘 밤마다 내 사이지만 김서방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 그 기회가 오늘인 것 같은데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놓고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생각났지만 술도 마셨겠다. 판단력이 흐려져서인지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데 살아계신 우리 이쁜 장모님 소원 하나 못 드릴까요? 오늘 한번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고 말씀드리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 옆으로 오시더니 제 품을 고양이처럼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풀렸고 장모님을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장모님과 사위가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나드는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횡설수설했고 사위인 저에게 자기야 했다가 오빠 했다가 여보 하고 부르는데 술주정이 심하긴 좀 심하더군요. 그러면서 김서방은 딱 봐도 남자답게 생겼고 그것도 좋게 생겼다면서 묘한 농담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장모님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밤에 힘께나 쓰기 때문에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남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은 김서방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전 남편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가서 힘을 다 쓰고 이상하게 장모님한테는 한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 하셨대요. 전 남편하고 이혼한 이유가 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있었지만 잠자리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것 때문이라고도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장모님과 저는 술집을 나와서
바닷가를 조금 거닐다가 한적한 곳에서 앉고 연인처럼 입맞춤을 하였고 금단의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자제력을 잃어갔고 본능에 맡기기로 했어요. 장모님과 저는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지켜야 할 선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50대 초반이라도 지칠 줄 몰랐고 활화산처럼 그것이 폭발했습니다. 장모님은 너무나 좋아하셨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내하고는 아내의 요구로 인해 이혼을 했고 장모님과는 아직도 자주 만나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셔도 좋지만 이왕 오해받고 나서 선을 넘어버렸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장모님은 책임질 생각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으니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 여성인데요. 제 예비 신랑의 나이는 30대 후반으로 지금은 병원장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폐닥으로 일하는 의사였어요. 저랑 남편의 벌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사람들이 항상 이해가 안 되는 시선으로 쳐다보긴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집에 재산이 좀 있어서 남편에게 뒤지지 않았어요. 제 장점을 굳이 밝히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사람이 걸러지더라고요. 남편 친구들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야, 그래도 네가 의사라서 같은 의사 만날 줄 알았는데 의외네. 평범한 직장인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아는 누나 소개해줄걸. 친구분이 술을 좀 마셨는지 기분 나쁜 말을 해댔어요. 예랑이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친구분이 막말을 씨부렸죠. 아니, 솔직히 내 말 맞잖아. 둘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연봉도 높지도 않더만. 그 자리에서 굳이 입을 열지도 않았어요. 웬 개가 짖나 보다 생각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랑이가 알아서 얘기해줬죠. 저희 집 재산을요. 그랬더니 저를 무시하던 친구들이 깨갱하더니 집안이 잘 살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때 예랑이가 이런 참교육을 해줬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너희들도 똑같구나. 사람 재산이랑 직업 따지면서 줄 세우는 애들이었네. 와,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어. 내가 의사 안 됐으면 어쩔 뻔했냐? 그동안 좋게 생각해주고 계속 연락해준 내가 바보였다. 내 결혼식 안 와도 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 후로 예랑이가 친구들이랑 손절했나 봐요. 저한테 이런 일이 엄청 많았다면서 앞뒤 다른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고 했었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예랑이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을 겪게 됐지만 동시에 예랑이와 동병상련을 느끼며 사이가 돈독해졌어요. 예랑이도 저랑 같은 심정이었는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모아둔 돈이나 재산을 오픈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꽤 오랫동안 넣어둔 청약 저축이 있었는데요. 저금도 해둔 게 있어서 넉넉한 상황인데 친정아버지께서 아파트까지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랑이에게 혼수로 25평 아파트를 해올 수 있다고 했죠. 예랑이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라 모아놓은 돈이 꽤 돼서 대출 없이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랑이랑 저 둘 다 괜히 빚만 들지는 말자는 주의여서 근사하게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고 가성비 있게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친정집은 알아서 잘 살라며 언제든지 결혼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예비 시댁이 문제였어요. 예비 시댁에 가니까 예비 시모가 하는 행동이 은근히 쎄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셨어요. 잘 차려진 상 가리키면서 이러셨으니까요. 오늘아 수고했다. 아침은 먹었어? 몇 시간 전부터 열심히 차린 상이니 얼른 앉아라. 배고프겠다. 그 후에 제가 식탁에 앉아 몇 숟가락 뜨는 걸 쭉 지켜보시더라고요. 예비 시모께서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며 살갑게 대하셨는데요. 그리고 예랑이가 의사라 당연히 그에 맞는 며느리가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들한테 너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의사잖아. 아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네가 너무 평범해 보이더라. 실제로는 아니지? 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혹시나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예비 시모가 제 작전에 걸려든 예감이 들었죠. 앞서 말했듯이 저희 친정집이 꽤 잘 살잖아요. 예랑이한테 우리 친정집안 재산 예비시댁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랑이가 진짜로 약속을 지킨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예비시모가 기대에 찬 눈빛을 하며 물었어요. 직장 다닌다고 들었는데 맞니? 무슨 직장이야? 아들이 그러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던데. 예비시모의 얼굴을 보아하니 속내가 딱 이런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평범한 직장인을 만난다고? 이런 느낌이었죠. 제가 숨기는 게 있기라도 한 듯 빤히 쳐다보고 있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 그냥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오빠보다는 못 벌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제 대답을 듣는데 표정이 점점 굳는 거예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제게 한 번 더 묻더군요. 그래? 지방 국립대 나온 것도 맞고? 다른 곳으로 편입했다거나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야? 예비 시모가 이러길래 제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네, 오빠는 저랑 다르게 좋은 대학교 나왔더라고요. 뭐 그래도 저희 대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수석 졸업했어요. 예비 시모는 이런 제가 탐탁치 않았나 봐요. 사실 저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붙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은 등록금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제가 원하는 과도 아니었어요. 원하는 과기도 하고 장학금도 준다고 하니까 지방 국립대에 간 거였죠. 이 말을 듣고 썩은 표정이 된 예비 시모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친정집은 어디에 있어? 수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자가니? 너는 서울에서 안 지내고 수원에서 살고 있다며. 제가 예비 시모 말이 맞다고 하니까 기분이 착잡해졌나 봐요. 그와 반대로 예비 시댁은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재산 규모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니 물어본 것 같았어요. 예비 시모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친정 재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시고? 친정 부모님은 뭐하고 계셔?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쭉 들어보니 저에 대해 대부분 알고 계셨어요. 예랑이한테 꼬치꼬치 캐물어서 파악하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어서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 시모가 저한테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뭐 이런 애가. 예비 시모가 이러니까 예랑이가 말을 딱 끊어내며 얘기했어요. 그만하세요.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거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랑이가 이런 식으로 말리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이후로 예비 시모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슬쩍 입을 열어봤죠. 저 어머님, 더 물어보실 건 없으세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제가 대놓고 물어봤는데 제 말을 무시하셨어요. 예랑이가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셨죠.
결국 예랑이가 밥 다 먹었으면 그냥 가자고 하더군요. 예비 시모가 저희가 가든 말든 마중 나와 보시지도 않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제가 가겠다고 하니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으셨는데요. 예비 시댁을 나오자마자 예랑이가 가까운 카페로 가자는 거예요. 카페에서 예랑이가 제 기분을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해봤어요.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친정집 재산 계속 숨겼다가 우리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랑이가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너도 나한테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 엄마가 대학이나 집안, 직업, 재산 이런 걸 너무 많이 봐. 조건 같은 거 너무 따지길래 우리가 전에 합의했었잖아. 우리 엄마가 처갓집 재산 노릴 거라고 했었던 거 기억 안 나? 예비 시모한테 그런 수모를 겪었으면서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 궁금하시죠? 저희 집 재산을 굳이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예비 시모에게 있긴 했어요. 예랑이 입으로 예비 시모가 돈을 밝힌다고 할 정도면 어떻겠어요. 돈만 보면 눈이 횟가닥 돌아간다는 거죠. 저희가 예비 시모에게 친정 재산을 숨기자고 한 날은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예랑이랑 만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비 시모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가 자꾸만 네 직업 물어보고 대학 물어보고 계셔. 얼마나 모아뒀고 친정집 재산 규모도 캐묻는데 느낌이 쎄해. 나보고 얼마나 줄 거니? 용돈 200씩 주고 있는데 더 올려달라고 하시네. 그것보다 더한 문제엔 지참금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비 시모가 혼수는 별도로 생각하고 지참금을 따로 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그 금액이 어마무시해서 저도 입이 떡 벌어졌죠. 당연히 예랑이는 혼수면 됐지 그런 돈 못 준다고 선 그었다고 해요. 요즘 세상에 시댁에 그 정도 금액 주는 며느리가 어딨냐고 하면서요. 저희 집 재산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예비 시모가 이 정도로 진상을 부리면 공개하면 오죽하겠어요. 예랑이도 저랑 같은 생각인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지금 배째라는 식인 것 같아. 대놓고 며느리 벌이가 별로라서 결혼 반대한다고 하면 내가 노발대발 할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돈 안 주면 두고 보자는 것 같던데? 너 괴롭혀서 결혼 생각 없애려는 건 아닌가 싶어. 차라리 이럴 바엔 저희 집 재산 공개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예랑이가 바로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처가 재산 공개하면 앞으로 어쩌겠어? 하루 종일 당신이랑 처가에 전화해서 건물 달라, 땅 달라고 할걸? 우리 차라리 끝까지 처갓집 재산 공개하지 말고 돈도 들이지 말자. 이렇게 예랑이와 저의 합작으로 친정집 재산은 비공개 해두기로 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거죠.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저를 대놓고 취조하고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예랑이가 그 점을 너무 미안해하며 저한테 이랬어요. 당신 말대로 처가 잘 산다는 말 해두지 않았는데 면전에다 대고 그럴 줄은 몰랐어. 당신이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닌데 이런 걸 당하게 해서 미안해. 예랑이가 이러길래 미안해할 일 아니라고 손살에 쳤어요. 예랑이가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들도 결혼하겠다고 소개한 것도 아닌데 재산 규모 다 따지더라고. 그 뒤로 어떻게든 나랑 헤어지게 하려고 별수를 다 쓰더라. 결국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한 애도 있었어. 예랑이가 그 당시에 너무 난감했다며 예비 시모가 저만 특출나게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해줬어요. 타고난 성격이 그렇다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저만한 사람 없을 것 같다며
저랑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예랑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랑이가 그러는데 예비 신모한테 연락이 왔대요. 잠시 나가서 받고 오겠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예비 신모가 카페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랑이도 곧바로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예랑이가 예비 신모한테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예비 신모가 이러는 거예요. 너 내가 직장이 어디고 어디 사는지 물어봐서 기분 나빴니? 원래 결혼이 이런 거야. 내가 사실 노후 대비가 안 돼서 좀 물어봤다. 왜? 노인네가 물어볼 수도 있지. 우리 아들한테 기분 나쁘다고 해? 전 예랑이한테 기분 나쁘다고 한 적 없었어요. 예랑이는 옆에서 이런 말로 뜯어말리고 있더라고요. 기분 나쁠 거라고 했지. 왜 자꾸 우리 나연이가 이간질한 것처럼 말하는데? 예랑이가 말리는데도 예비 신모가 저한테 삿대질 하길래 제가 차분하게 대꾸했어요. 저 어머님이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한 적 없고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화를 꾹 참고 이성적으로 대하려는데 예비 신모가 또 돈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 이것이 내가 반대한다고 파혼할 놈도 아니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사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용돈 300은 받으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100번 양보해서 200 그대로 받겠다. 나는 원래부터 아들한테 월 200씩 받고 있어서 니들이 결혼했어도 그대로 송금 해줘야 돼. 이 말을 들은 예랑이가 예비 신모에게 가자고 했는데요. 지금 집에 안 가면 결혼식 초대 안 하겠다. 이혼한 아버지만 부르겠다 호통치는데도 예비 신모가 멈추질 않았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윽박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이랑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거든? 그이한테도 200은 보내줘야 한다. 근데 네가 벌이가 적어서 어째? 우리 아들만큼만 벌면 내가 걱정 없을 거 아니니?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금지옥엽 키웠다는 둥 예랑이 가치는 무슨 금덩이고 저는 아니라는 식의 말을 짓거렸죠. 결국 예랑이가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보면 우리 나연이가 맨몸으로 들어오려는 줄 알겠어. 알아서 아파트 혼수 해올 테니까 이러지 말라고.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야? 예랑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며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이때 예비 신모가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변했다. 우리 아들 이런 애 아닌데 변했다고. 감히 가진 것 하나 없는 것이 의사 아들을 넘봐? 내가 며느리 저거 아주 묵사발로 만들어 놓을 거야.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비 신모가 이런 말해서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심장이 벌렁벌렁 했는데 이건 약과였죠. 이 뒤로 예비 신모의 추악한 면모를 전부 다 파악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당하고만 있었겠어요? 예비 신모를 아주 가지고 놀아버렸는데요. 예비 신모를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궁금하시죠? 돈만 아는 우리 예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인생의 참맛을 알려줬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고비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집에 와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랑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예비 시모가 영 아니라서 친정 부모님한테도 털어놓기도 했죠. 그런데 엄마랑 아버지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우리 집 재산 말하지 않고 결혼할 거라며.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겠니? 몇십 년 동안 돈으로 사람 가르고 판단하는 버릇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냐. 그냥 다른 사람 만나라. 네가 잘나지 않았어도 받아주는 집안은 널리고 널렸다. 아버지 말씀이 또 틀린 것도 아니라서 기분이 착잡하던 와중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예랑이가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만취한 예랑이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우리 엄마랑 연 끊고 싶어. 하루 종일 당신 이야기만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우리 파혼시킬 셈인가 봐. 예랑이가 이러면서 예비 시모 때문에 너무 숨 막힌대요. 예비 시모랑 같이 살기 싫다면서 제발 자기 버리지 말아달라길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얘랑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얘랑이한테 물어봤죠.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 재산 말하지 않는 건 어때?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고 우리 집 재산 공개하게. 당신이 보나마나 어머님이 용돈 얘기할 것 같다며. 그때 우리 집 재산 공개하고 어머님 손절하게. 만약에 어머님이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몇 년 뒤에 공손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예랑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진상짓 하면서 어떻게든 파혼시킬 것 같아. 결혼식 근처도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공개하자.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지 공개해서 엄마 정신 차리게 해줘. 이 정도 숨겼으면 충분한 것 같아. 나 당신 놓칠까봐 걱정돼. 다음에 우리 집 가면 공개해버리게. 어? 원래 결혼한 후에 말씀드리자고 합의 본 거였지만 예랑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어쩔 수 없었죠. 예랑이가 예비 시모께 친정아버지의 정체를 밝히고 손절하는 것만으로도 참교육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 자체는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친정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커서 건물도 몇 채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하던 일이 대박이 나서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급상승한 거죠.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프랜차이즈점도 생길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전국에 9개 지점을 둘 정도로 돈을 꽤나 만지고 계시는 상태였는데요. 그 후로도 프랜차이즈점도 늘고 있고 재산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고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랑이도 친정이 어느 정도로 부자인지는 모르고 있었긴 해요. 그 당시에 예랑이가 패닥 생활을 접고 개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대출을 알아보며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말해볼까? 우리 어차피 결혼할 텐데 빚내는 것보단 우리 아버지 건물에 개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랑이가 제 말을 듣고 그래주면 너무 고맙겠대요. 저희 집이 잘 사는 걸 알고 개원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예랑이가 30대 후반쯤 개원 계획이 있었대요. 첫 만남 때도 한 이야기라서 일부러 노리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예랑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슬쩍 이 이야기를 친정에 말해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서방이 개원하고 싶다고 했어? 그럼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 안 그래도 상가 건물 하나 더 주려고 했다. 그 건물에서 지서방 병원 하라고 해. 진짜로 아버지께서 상가 건물 하나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건물에 예랑이 병원을 개원하게 됐고 예랑이가 드디어 병원장이 된 거예요. 예랑이가 그때 자기 병원을 둘러보며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갓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나도 이 근처에서 개원할까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물렀거든. 당신 집안 생각보다 잘 살아서 깜짝 놀랐어. 오히려 우리 집안 별로라고 결혼 반대하시는 거 아니야? 예랑이가 이런 우스갯소리 하길래 예비 시모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모는 예랑이가 빚내서 개원한 줄 알고 계셨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비 시댁에 갔는데 제 기분이 상했으니 예랑이가 속상할 만도 하죠. 예랑이가 취해서 벌개진 얼굴로 저만큼 대단한 여자 없는데 예비 시모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궁시렁거리면서 결국 울고 말았어요. 저도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예랑이 말에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이러다 파혼하면 어떡해? 이번에 시댁 가면 친정집 재산 다 공개해서 결혼하자. 어머님이 만약 이렇게 대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제가 예랑이한테 속닥거리며 미리 생각해둔 작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예랑이의 첫 만남 때문이었는데요. 예랑이가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의사인 걸 숨긴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의사라고 하면 직업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랑이가 제게는 예비 시부가 하는 일 물려받아서 하고 있다고 둘러대고 자세히 알려주진 않았죠. 하지만 저랑 좀 사귀고 나서 예비 시부가 의사였고 자기도 의사라고 말해줬어요. 예랑이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예비 시모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떠보다니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상도덕이 있으니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예랑이가 예비 시모한테 그동안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정체 밝히고 예비 시모 반응 좀 보자고 했더니 예랑이 표정이 조금은 좋아졌어요. 예비 시모의 돈 씀씀이와 간섭이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다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솔직히 우리 엄마도 당해봐야 돼. 자기보다 가난하면 틈만 나면 무시하니까 아버지한테 이혼당한 거지. 자식된 도리로 손절할 수도 없고 엄마가 세상 이치 좀 깨닫게 해주자.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에게 우리 집안 비밀을 공개하려고 했어요. 저는 예랑이가 정말 우리 사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 편에 서겠다고 하니 든든했죠. 예비 시모한테 잡히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을 상의했으니 무서울 게 없었어요. 기나긴 작전 끝에 저희 얘기를 다 들으신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대신 아버지께서 이런 당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부인이 정신 차린다면 당연히 이 결혼 허락해야지. 그런데 우리 딸이 계속 시댁에 잡혀서 한다면 바로 이혼시킬 거야. 이상한 조짐만 보여도 파혼이나 이혼시킬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날 아버지는 예랑이한테서 저에게 시집살이가 없게끔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뒀어요. 친정 부모님의 결혼 허락도 받았겠다. 이제는 예비 시모한테 허락받을 차례였죠. 예비 시댁 문을 두드린 순간 현관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예비 시모 얼굴이 쑥 하고 나타났어요. 예비 시모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는 걸 허락했나 봐요. 안 그래도 예랑이가 예비 시모에게 제가 오는 걸 거부하면 면 끊겠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당연히 예비 시모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고 저한테 시집살이 할 걸 곧장 보여줬어요. 어휴 한숨을 쉬시더니 제 쪽을 힐끔 보면서 웬 짐덩어리가 왔대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바로 이리 와보래요. 할 말이 있다고 앉혀놓곤 혀를 차시길래 제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어머님, 저번에 뵀을 때 결혼 허락 안 해주셔서 제대로 확인받으려고 왔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혼 허락해 주셨는데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머님만 결혼 허락해 주시면 상견례 자리 바로 갖고 싶은데. 이때 예비 신부가 저를 흘겨보면서 이리 대꾸하는 거예요. 결혼 허락 진짜로 받고 싶으면 아파트 보여줘라. 네가 혼수로 가져올 거라는 아파트 좀 보자. 그래서 제가 바로 모시겠다고 했죠. 그 아파트는 이미 제 명의로 돼 있어서
바로 보러 갈 수 있었거든요. 제 차에 예랑이와 예비시모를 태우고 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요. 친정 아버지가 혼수로 쓴다고 아파트에 TV랑 침대, 소파 등 최고급 가구로 채워놨지만 예비 시모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예비 시모가 아파트를 쭉 둘러보더니 이게 몇 평짜리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25평이라고 하니까 예비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평수가 너무 좁잖아. 감히 이런 아파트를 들고 와놓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그래? 명색이 귀한 우리 아들이 병원장인데 이삿짐들 싹 다 빼고 당장 파혼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받아쳤죠. 그럼 병원도 빼세요, 제 건물에서. 어머님 아들은 저랑 결혼하려고 난린데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어쩌겠어요. 예비 시모가 그 건물이 어떻게 네 건물이냐고 반박하면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뻔뻔한 거 봐라. 우리 아들이 빚내서 개원한 건데 뭐가 어쩌고 저째? 그게 네 건물이면 나는 억만장자겠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냐? 예비 시모가 끝까지 절 비웃으며 비아냥대길래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 저희 친정집 재산이 좀 있는데 마침 병원이 있으면 좋은 건물이 있어서 얘랑이 개원해주게 한 거라고 했죠. 예비 시모가 그렇게 잘났으면서 왜 숨겼냐고 따지길래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은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세요? 만날 이런 식으로 도운동거리니까 저희가 숨긴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비 시모가 이 말을 듣고 격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냐고 바보 취급하냐고 저보고 경우 없는 애래요. 욕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거짓말쟁이라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있죠?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아들 속이고 결혼하려는 거 뻔히 보인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잘난 집안을 나한테 숨길 리가 없지. 나까지 속이려고 들면 피곤해지니까 숨긴 거 아니냐? 예비 시모가 씩씩대며 이거 사기 결혼이라며 파혼하자고 하길래 제가 제안 하나 했어요. 그럼 제 상가 건물로 가보시죠. 가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제 건물인지 아닌지. 예비 시모도 어디 한번 가보자고 하길래 자신만만하게 제 상가 건물로 데려갔어요. 제 예상대로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보곤 꾸벅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어느 세입자는 저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반겨주셨죠. 아이고, 사장님 웬일입니까? 바쁘셔서 그런지 코빼기도 안 보이시던데 오늘은 오셨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야 먹고 살만하네요. 제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세입자분 손을 잡으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입자들이 일제히 저만 보면 반가워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상가 건물에 들리며 사람들과 소통한 덕분이었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장사가 너무 안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가 건물 세입자 중 한 명이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건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번에 손님 수가 확 줄어서 이렇게 연락드리네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최근에 아프기까지 하셨어요. 어머니 돌보는 비용도 그렇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매출이 급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월세를 내면 어머니 병원비를 못 내는 상황이 왔습니다. 혹시 이번 달 월세만 안 내고 다음 달부터 다시 드리면 안 될까요? 세입자가 사정하는 문자를 보고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냥 이 감정 무시하고 그건 곤란하다, 입금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그러지 못했죠. 상가 건물에 있던 카페를 찾아가서 많이 힘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세입자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도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는데 장난 아닙니다. 다들 가게 빼야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거의 3년을 여기서 장사한 세입자가 이렇게 말하니 이해해 줄 수밖에요. 그 세입자에게 한 달은 월세 안 내도 된다고 했더니 엄청 감사해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쉬운 결정 아니실 텐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니. 사장님 같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다음 달부터 월세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뿌듯했어요. 세입자가 우르르 나가는 것보다 제가 한 달 정도 월세를 안 받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날 상가 건물에 온 김에 다른 세입자들도 한 번씩 얼굴 보고 얘기해 보려고 했죠.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근황을 물어봤는데요. 요즘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매출 많이 떨어지셨어요? 제가 가니까 세입자분들이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힘든지 매출이 반토막 났다 내놓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힘내시라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죠. 전 그러시면 월세부터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달만 버티면 나중에 원래 매출만큼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서를 다시 써봅시다. 제가 제 건물에 들어온 분들에게 준비해온 계약서를 내미니까 너무 고마워했죠. 이 일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부 다 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가워하니 예비시모가 깜짝 놀란 눈치였죠. 예비시모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던 와중에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세입자가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이 월세 낮춰준 덕분인지 몰라도 그 후로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병원비도 빠짐없이 내고 있어서 그런지 한결 낫네요. 이 세입자가 사장님 같은 건물주도 없을 거라고 하니까 예비시모 입이 떡 벌어졌어요. 깜짝 놀란 얼굴로 순간 저를 붙들더니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뭐? 건물주? 며느리 네가 진짜 건물주였냐? 그동안 왜 숨겼어? 미리 말했으면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신경 좀 버리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랬니? 예비시모가 막 제 옷매무새를 고쳐 잡아주면서 비위를 맞추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비시모 손을 잡아치며 말했죠. 어머님, 제가 왜 숨겼는지 아세요? 어머님같이 거칠에만 신경 쓰는 사람을 많이 만나봐서 그랬어요. 집안에 돈 많다고 하면 눈 휘둥그레져서 싸바싸바하는 인간들 많이 봐서 숨긴 거라고요. 친정이 잘 사는 거 말 안 해도 저 돈 있어서 결혼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말하겠어요? 말 안 하면 어머님 같은 사람도 걸러지고 좋은데요, 뭐. 예비 시모가 제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면서 그 와중에 25평짜리 아파트를 또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아파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잘 사는 애가 왜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니? 재산이 수십억 원 있는 집안이 25평짜리 아파트를 혼수로 가져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얘야, 그것 때문에 내가 착각할 수도 있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나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고 바로 말했어야지. 왜 이렇게 머저리같이 군 거야? 시애미한테 줄 돈이 그렇게 아까웠어? 예비시모가 사과하기는커녕 제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해할 만한 짓을 했다며 절 혼내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너는 왜 고생을 사서 하냐?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줄 돈을 아까워하면 쓰겠어? 돈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 시애미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처럼 생각해야지. 어쩜 이러니?
예비 시모가 뻔뻔하게 이러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정신을 덜 차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예비 시모에게 놀라려면 아직 멀었다며 보여줄 게 산더미라고 했어요. 예비 시모가 또 뭘 숨기고 있냐고 하길래 제가 얘기했죠. 저희 집안에 이 상가 건물만 있는 줄 아세요? 저희 친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러 가보자고요. 우리 아버지가 사위 병원 건물도 살 정도로 부자인지 아닌지 보러 가고 싶으시죠? 예비 시모가 홀린 듯이 절 쳐다보더니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제 손에 이끌려서 예랑이와 예비 시모가 친정집으로 향했는데요. 제가 괜히 친정집에 데려간 게 아니에요. 예비 시모가 그토록 무시하던 친정집 식구들 앞에서 예비 시모를 망신 주기 위해서였죠. 제 연락을 받고 미리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 시모에게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여줬어요. 예비 시모가 이게 진짜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가짜겠습니까? 우리 딸 가난하다고 무시하다가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색다르죠?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소름이 끼치고 무서울 겁니다. 이참에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예비 시모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진짜로 예비 남편 병원 건물이 제 명의로 돼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아버지가 다른 건물도 가지고 있는 걸 봤나 봐요. 예비 시모가 눈을 끔뻑이며 얼떨떨한 표정을 짓더니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돈 어른, 아유, 난 몰랐어. 이렇게 좋은 집안 자식이었으면 내가 안 그랬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이 결혼 허락할게 며느라. 우리 얼른 결혼식 올리자. 예비 시모가 무서워서 아버지와 맞서진 못하고 애꿎은 저를 찾았어요. 며느리인 저는 만만하다 이거죠. 아버지가 이런 예비 시모의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예비 시모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사부인, 정신 차리세요. 사부인같이 행동하면 자식 망치는 길밖에 안 됩니다. 예비 시모가 이때 살짝 기죽어서는 며느리한테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획 돌리더니 제 쪽을 보면서 말하는 거 있죠? 며느라, 이제 됐다. 내가 믿을게. 오해해서 미안하고. 너도 이 정도면 됐어. 우리 며느리가 생각 외로 진짜 대단한 집안 사람인 거 알게 됐으니까 너무 적대적으로 굴지 마라. 노인네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니? 너무 화내지 말고 결혼 준비하자. 우리 아들을 딱 맞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나도 이런 일 없었어. 예비 시모가 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길래 제가 파혼을 선언했어요. 어머님이 됐으면 뭐해요?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하겠냐고요. 저 이런 집안 식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파혼해요. 그 소식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저희 집 재산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미 얘랑이랑 상의하고 결정한 거라고 하니까 예비 시모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얘랑이랑 짠 그 작전이었어요. 진짜로 파혼하는 건 아니고 파혼하는 척 예비 시모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얘랑이는 놀라지도 않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맞장구 쳐줬는데요. 일이 그렇게 됐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엄마가 며느리 능력 없어 보이고 처가도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쓰레기 취급할 때부터 내가 말렸잖아. 결혼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귀엽고 내 말 안 듣더니 일이 이렇게 됐네. 나 파혼 당한 거 평생 엄마 탓하면서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얘랑이조차 이렇게 말하니까 파혼이 실감났나 봐요. 결국 예비 시모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풀썩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 쪽을 향해 간곡히 부탁해댔어요. 며느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만한 여자는 네가 딱인 것 같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다고 생각하거라. 파혼한다는 거 그냥 나 겁주려고 하는 말이지? 화 풀리면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지? 이러면서 예비 시모가 지금 당장 상견례 자리를 갖자고 하면서 자기가 비용을 전부 다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뒀죠. 어머님, 방금 못 들으셨어요? 저희 파혼했다고요. 파혼 취소할 생각 없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세요. 평생 어머님 욕심 채워줄 새로운 며느리 찾으러 가시라고요. 예비 시모가 제게 매달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밀어냈어요. 겨우 제 힘으로 친정집에서 예비 시모를 쫓아내고 그날 얘랑이랑 같이 친정 엄마가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요. 예비 시모 큰 코 다치게 해주고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니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은 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세요. 예비 시모가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사정하는 거 있죠? 며느라, 내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실수한 것 같더라. 너무 미안해.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선을 넘은 것 같더라. 내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곧바로 안 된다고 했죠. 저는 예비 시모를 용서 못 해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뒀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바로 받아줄 줄 아셨어요? 제가 재산 숨겼을 때랑 지금이랑 어쩜 이렇게 다르세요? 만약에 저희 집이 망하면 어머님은 어쩌시려고요? 다시 돌변하실 거잖아요. 며칠 전처럼 저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겠죠. 내키면 막말도 하고 욕도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 어머님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전곡을 찌르니까 예비 시모가 순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몇 초 뒤에 더듬거리며 말을 더듬더니 겨우겨우 물었어요. 나는 안 그럴 거다. 니네 친정집이 망해도 안 변할게. 한결같이 지금처럼 너한테 잘해주고 네 친정에도 진심을 다해야지. 그래야 힘든 순간을 이겨낼 거 아니냐. 예비 시모가 입 발린 소리를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제가 핸드폰을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거든요. 제법 시간이 지나니까 예비 시모가 하루가 꼬박 지났는데도 화가 안 풀렸냐고 슬그머니 묻더라고요. 바로 그때 제가 확실하게 말해뒀어요. 어머님, 저 진짜 결혼하고 싶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님 때문에 결혼 못하겠어요. 앞으로 연락 끊고 저희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하시면 결혼할게요. 아들 결혼시키고 싶으시면 약속하세요. 예비 시모가 제 말을 듣고 바로 약속한다고 했어요. 마른 침 삼키는 소리를 내며 제게 이러더라고요. 맹세야 아마 한동안 네 근처는 팔도 안 디딜게. 상견례 자리랑 결혼식 날에 부모 역할만 잘 해내고 남처럼 살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신혼집에도 안 찾아가고 우리 아들이랑 네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도 안 할 거다. 예비 시모가 저한테 싹싹 빌면서 믿어달라고 하길래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예비 시모가 어떻게 할까 지켜보며 경계했거든요. 예비 시모가 또 본색을 드러내며 돈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상견례하기 좋은 식당 알아보고 있는데 예랑이가 이러는 거예요. 식당 예약하게? 우리 엄마가 좋은데 예약했다고 하던데. 너한테 말해달래. 상견례는 자기가 알아서 준비한다고. 진짜로 알아보니까 예비 시모가 비싼 식당 예약하고 미리 결제까지 해놨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결혼 준비가 다 있을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순간에 저는 을에서 갑의 입장이 된 것 같았어요. 멀리서 보면 예비시모가 진짜로 잘해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보면 다를까봐 좀 걱정하긴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시모를 봤는데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예비시모가 180도 변해 있었어요. 처음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깜짝 놀랐죠. 예비시모 첫인상이 정말 시건방지고 못 배워먹은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 참교육을 당하고 변한 예비시모 모습이 낯설어서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도 예비시모를 보고 놀랐는지 안으로 들어올 때 눈을 떼지 못했죠. 그렇게 모두 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시모가 벌떡 일어서더니 저희들한테 이러는 거 있죠? 며느리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사돈 어른이랑 사부인도 그렇고 그동안 실례했어요. 제가 추한 모습을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예비신모가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당한 게 청산되는 기분이 들더군요. 드디어 통쾌하게 복수해버리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비신모가 전과 다르게 절 따뜻하게 바라봐주며 덕담을 해주셨거든요. 며느라, 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깨우쳤으니 나 챙겨줄 거 없어. 그냥 너희 둘이 결혼해서 신혼생활 즐기다가 애기도 갖고 싶을 때 가져라. 난 그거면 되니까 건강만 하고, 어? 이러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예비시모가 이렇게 나와주니 상견례 자리에서 문제될 게 뭐가 있었겠어요. 만장일치로 결혼 허락이 떨어지고 화기애애하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됐어요. 골칫거리였던 예비시모 문제가 해결되니 결혼식 준비도 쑥쑥 진행됐죠. 예랑이랑 수월하게 결혼식을 올려서 지금은 예랑이에서 남편이 됐는데요. 최근에 하와이로 신혼여행 다녀오고 아기 가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정말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부자라고 무조건 호텔 결혼식하고 명품 치장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굳이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건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게다가 저희 집은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아버지 사업이 대박을 친 거라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